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양이냐 질이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을 어떻게 정할까? 전 북한 전 2,500만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개목시키는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선택해서 우리가 정보를 유입시키는 데서도 대상별 선택을 집중할 것이냐, 엘리트층과 세세대를 질문할 것이냐, 아니면 전 국민을 동원시켜서 할 것이냐. 지난 인류 역사에 우리가 혁명 발전의 역사를 보면 항상 선각자들은 뭘 중시하는가 하면 대상을 중시해요. 누구를 개몽시켜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거. 예를 들면 레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레닌 같은 사람은 노동자를 개몽시켜가지고 노동자를 혁명의 주력군을 해서 혁명을 한번 일으킨다 이렇게. 마오쩌둥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다. 옛날에 중국 공산당에서도 레닌처럼 우리도 노동자를 하자 했는데 마오쩌둥은 no. 중국은 농민을 개몽시켜서 해야 된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 농민이 글도 모르는 100% 그 무식한 농민을 언제 개몽시켜서 사회를 바꾼다는 거냐. 근데 마오쩌둥은 그들이 글을 모르는 무식자들이지만은 그들이 중국에서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장시켜서 해야 돼. 결국 마오쩌둥이 러시아에 승리해서 중국 공산당이 결국은 혁명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이런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지하에서 계속 논쟁했어요. 한국의 민주화는 누구를 중심으로 일으킬 것인가? 그 마지막 정착점은 누구를 중심으로 내세웠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김성훈 씨. 대학생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혁명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대학생 엘리트층을 개몽시켜서 이들을 혁명의 변혁세를 걸어 내세우자라고 한 거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처음입니다. 프랑스 부르주아 민주화 혁명할 때, 프랑스 혁명할 때는 그때도 이렇게 지하에서 계속 토론했어요. 누구를 움직일 것인가?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에서는 누구를 움직였을까요? 귀족? 프랑스 도시 서시민들을 개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적하는 것도 바로 우리는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뒤집어 엎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런 정착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이 토론과 토론을 걸쳐서 우리가 대상을 올바로 선택하고 정보 유입에서 양이냐 질이냐 컨텐츠냐 뭐냐 이런 걸 우리가 확립해 가는 이런 과정을 찾자고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남과 북의 헌법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정체성에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유일 정부다. 우리 이렇게 주장하고 북한은 또 북한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 정부다.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 지금 두 개 정부가 있어요. 서로마다 정체성을 자기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슨 선생님 이거 좋은 바람 좀 풀어주세요. 여기까지 이게 직통치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질문하는 거니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야. 우리 한국의 정체성은 북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인 게 몇 프로나 될까요? 한국이란 나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추측해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지만 선생은 몇 프로 될까요? 모르겠어요. 미비할 것 같아요. 예? 적을 것 같아요. 또 적을 것 같다. 그래? 김성훈 선생님. 그러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그러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대한민국은 이거 원래 없어야 될 나라인데 이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태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될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반대로 북한에서 볼 때 북에 서신 분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야, 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원래 있으면 안 될 나라가 이거 태어난 거야. 이거 빨리 康 무너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될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70%가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원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다. 맞으세요? 일반 주민. 제가 지금 이거 성함들 여기다 이거 북에 서신 분들 좀 다 이거 붙여주세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성함이 뭐라고 했지? 뭐든가. 아니 앉아 계세요. 자꾸 내가 그 최청경 선생은 한국에 오기 전까지 북한에 있을 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북한에 있을 때 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없어져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고 우리 그런 거 알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은 나라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시스템 자체가 서왕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몇 살 때? 그 대학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해. 그러면 만약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없잖아. 예, 말을 못하고 그냥 친한친구하고 둘이서만 우리 너무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만약 북한에 있을 때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북한 당국이 하면 자기는 뭘로 분류되죠? 저는 그 적대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적대 계급으로 분류되잖아.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자기가 북한을 들여다볼 때 북한 사람 치고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없어야 돼. 원래부터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이거 없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몇 프로 될까? 지금 북한에서. 현재 저희가 북한을 떠나온 지 꽤 돼서 그냥 소식만 듣고 물어보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그 빨리 망하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북한 제가 70% 한 70%. 나 같은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은 저거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럼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조상 때부터 이렇게 믿고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은 북한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계층에 속할까요? 학생 계층? 제일 부르주가 있을 것 같은데 학생. 대한민국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데서 어디다가 분류해 놓을 계층이 있을까요? 한국에 없잖아요. 생각이 표현의 자유인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들 북한은 명백해. 북한은 이자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던가 물론 생각하지 않아도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의 부류에 속했으면 북한은 어디 계층에 속할까요?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적대 계층. 그래서 북한은 신분제 사회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핵심 동요 적대 계층에 속하는데 내가 아무리 우리 할아버지는 지주였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영원 불멸하라. 난 지금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릅니다. 나는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북한은 그 사람을 그러면 핵심 계층에 분류할까요? 아니면 적대 계층에 분류할까요? 적대 계층에 분류하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들어가기 전에 남과 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내가 반대하고 나는 사회주의를 좋아해 나는 시장경제를 싫어해도 한국에는 이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계급적으로 어디다 분류해 줄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만약 적대계층에 들어가면 북한에서는 이 적대계층을 뭐라고 표현하죠? 반당 반혁명 분자. 사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반당 반혁명 분자. 이건 분자로 가잖아. 인간이 아니라 반당 반혁명 분자가 되면 결국은 첫 번째 뭘 받지 못할까요? 법적 보호, 배급도 다 가돼. 쉽게 말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분자기 때문에 법은 누구를 향해서만 적용되죠? 인민을 향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반당 반혁명 분자다고 하면 반인민이기 때문에 인민에서부터 분리되니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신분제, 이조 조선의 신분제를 북한 시스템에 가져다 더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땅도 제일 작아 우리나라가 땅도 제일 작고 민족도 제일 작습니다. 작은 우리 민족이 일본한테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을 통치했어요. 타 민족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한 적은 없어요. 반대로 중국 한족은 인구가 몇 배 많습니다. 몇 억인데 중국 역사를 돌이켜보면 몇백만도 안 되는 소수민족이 중국 땅에 중국을 들어와서 한족을 통치한 역사가 대단히 오래요. 예를 들어 중국의 원나라는 누구가 세웠죠? 몽골족이 세우고 몽골족이 치고 내려와서 중국 베이징을 차지하고 나라를 딱 차지하면 그 소수 종족이 대다수 중국 한족을 지배해.
그러다 또 한족이 또 몽골족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명나라를 세우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만주족이 만주 땅에 있는 자그마한 만주족이 또 치고 내려와서 명나라를 꼭 부러뜨리고 또 청나라를 세워. 이렇게 중국이라는 건 저기 그렇게 크고 땅이 많은데도 타민족이 계속 들어와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통치했는데 우리도 물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통치해보겠다고 몽골족도 들어오고 뭐 저 여신족도 들어오고 말갈족도 체포가 계속 쳐 들어왔지만은 어느 종족도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줘 보기 없어요. 일본을 내놓고는 그것도 30년 그러면 이른가 보좀 해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우리 민족만은 타 민족한테 이게 지배 안 당하고 독자성, 배타성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왜? 애국심이 강해서 한족은 애국심이 없어서 몽골한테 먹히고 우리는 애국심이 강해서 매번 싸워지겠을까? 우리 군사력이 강했느냐? 우리 이조 조선 때 500년 이조 조선 때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군대가 2만 명을 넘은 때가 거의 없었어요. 다 10,000명부터 2만 명 사이 군사력은 진짜 보잘것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외국 군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다 일어나는 게 국민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싸워보고 뭐 당나라든 수나라든 뭐든지 군대가 한번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간 야 얘들은 이거 통치가 안 되는 애들이구나 라고 하다가 또 가. 그럼 또 우리가 다시 또 살아. 그러면 우리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적은 군사력을 가지고 몇십만이 들어왔다가도 포기하고 또 가고 몇십만이 들어왔다가도 또 포기하고 가고 이 힘이 지리 에? 위치상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적인 위치. 그 다음에 또 내가 지금 이거 북한을 얘기하자고 이거 얘기하는 게 북한을 얘기하자고 이 세상에 한 개 민족이 연자제를 실시한 민족은 없었어요. 세상에 우리나라만 있다. 이조 때 보세요. 자, 이조 때 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들어왔다. 왜군이 들어왔다. 그래서 왕이 야 일어나서 싸우라 라고 할 때 왕이 명을 받들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일본의 편에 싸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럼 무슨 집안이 돼? 역적 집안이 되잖아. 그럼 역적 집안으로 평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대를 멸족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아주 특이한 겁니다. 중국 한족이 만약 우리처럼 이렇게 연자제를 실시하고 3대를 멸족시키다고 하면 몽골 군대가 내려갈 때 조정에서 야 몽땅다 일어나 싸우라고 소리치면 중국 한족 같은 야 이거 이때 내가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이렇게 되다 후에 내가 역적으로 보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3대가 멸족되겠는데 온 가문이 목을 치겠는데 이렇게 되면 한족도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 한 종족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 몽골족 내려와 몽골족 말 타고 지나가도 마을에서 보고 쟤들 어디 가네? 저 베이징으로 가나 천안문 가나 왜 가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간다. 그럼 정권 몽골 군대가 들어오고 하든 청나라가 통치하든 자기 삶에는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돼. 근데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이한 연자제라는 게 있어요. 이 연자제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왜 연자제를 하느냐? 북한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북한 시스템을 반대해서 원래 작당하고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정의감을 불타는 대학생이야. 대학생에서 비밀리에 하다가도 많은 경우 북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 야 이러다가 내가 걸려서 잡히는 날에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당하고 우리 형네 가족이 다 죽고 조카들도 다 끌려가고 온 집안이 다 지방으로 추방되고 이런 이 연자제라는 시스템을 북한도 지금도 가동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생각보다 대단히 오래갑니다. 연자제를 가동하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좀 소비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한국에 연자제가 있어요 지금? 한국의 연자제 언제 폐지했죠? 공식 폐지한 거. 한국의 연자제가 언제 공식 폐지했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거든. 전두환 정권 때 폐지했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공식 기록은 한번 찾아보세요. 공식 기록에 하면 한국 연자제 공식 폐지한 건 전두환 정권 때 공식 연자제를 폐지. 그때부터 공식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생각하는가 하면 북한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런 걸 많이 계산해요. 그래서 90년 4년대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저거 1, 2년 못 버티고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다. 저 오목한 세월에서 북한 시스템이 견뎌배길 수가 없다. 이렇게 다 생각했는데 견뎌배게. 물론 거기에는 공포 통치와 강한 공안력 이런 게 다 결부됐지만은 다른 나라에 없는 특이한
이런 구조를 이거 외국 사람들은 진짜 이해 못해요. 이건 같이 역사를 겪어보고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들만이 이 연좌제라는 걸 알지 외국인들한테다가 이거 우리는 이렇게 연좌제가 있고 북한을 이렇게 신분제도 갈라놓고 적대 동료 뭐 핵심 이렇게 갈라놓고 이런 시스템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북에서 스스로들 이런 말씀하세요. 저 핵심 동료 적대가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북한 정권이 다루기 위한 용어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다 저 어느 계층에 속하는지 다 알고 있나요? 그건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지? 앵커에 앉아 계시는 분. 네, 북에 있을 때 알았어요. 난 북한에 있을 때 나는 어느 계층에 속했다. 곽수진 씨.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아니까 북한에 있을 때 어느 계층에 당장 속했어요? 보이지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에 속했었나? 저는 이제 핵심 계층에서 복잡 계층. 핵심 계층. 왜냐하면요, 제 아버지가 어. 전사했으면서 또 아버지 남반부 출신이라고 핵심이면서 복잡 계층에 속했다. 약간 좀 애매하네. 아버지가 네, 좀 전사했으니까 애매하죠. 네. 핵심 계층인데 출신이 남반부니까 이건 애매하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 대학 다녔었어요? 네. 어느 대학으로? 사범대학. 사범대가 거계층은 사범대학까지 갈 수 있어. 그런데 네. 만약 곽수진 씨가 북한에서 당일꾼이 되고파서 고급대학교나 공산대학 가겠다 알아가면 됐을까? 못 가요. 여기 차이점이 여기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진혁 씨 북에서 있어요? 네, 북에서 있을 때 자기가 어느 계층에 속했냐 알았어 아니면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지금 자기는 어느 계층에 속했을 것 같아요. 되게 왜? 왜? 출신 성분이 별로 안 좋아서. 출신 성분이 어떻게 안 좋았어? 할아버지는 한국에 있다가 이제 음. 미국 갔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귀국 동포세요? 네. 귀국 동포니까 어디에 속했을까요? 북한에서 귀국 동포는? 북한에서 귀국 동포는 적대 계층은 아니에요. 북한에서 귀국 동포는 동료 계층. 동료에서도 약간 좀 올라와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북한에 있었으면 일반 행정간부는 할 수 있어요. 행정간부는 할 수 있는데 보위원이라든가 뭐 군대 장령이라든가 당일꾼이라든가 요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북한은 내가 어디에 어느 계층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여기 딱 명백해. 북에서 쓰면 또 누구 계세요? 이선주 씨는 북에서 썼어요? 북에서는 어느 계층에 속했어요? 왜 족대기? 이유가 있잖아요. 아빠가 입당 못해. 그거 중요하지. 입당을 왜 못했느냐 그거지. 네, 아마 아빠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해주셔서 몰랐는데 나중에 중국에 몰래 갔다 오시던 그 옛날에 네, 아마 잡혔었나 봐요. 중국 갔다 오다가 네, 그래서 입당하려면 보수민이 일곱 명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중국 국경을 좀 넘나 들었네. 한 번을 쌓이. 한번 넘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북한에서 예를 들면 이자도 이선주 씨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북한은 내가 간부하려면 평범한 사람 사는 건 괜찮아. 그런데 내가 간부하려면 한국처럼 이제 인사문건을 쓰잖아. 인사문건을 쓸 때 자기 일생에서 공백 기간이 있으면 안 돼. 공백 기간이자 이선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아버님이 쌀을 구하려 압록강을 넘어갔다가 멀리 와서 누구도 모르면 괜찮은데 오다가 잡혔어. 그러면 결국은 압록강을 넘어갔다가 뭐 한 주에 있던 뭐 한 달에 있던 갔다 왔을 때는 저식으로부터 유리돼 있기 때문에 저식으로부터 유리돼 있는 기간이 한 줄 기간에 자기 생활을 보증할 사람이 없으면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경력에서 공백이 생긴다고 해요. 경력에서 공백이 생기면요 절대 출세를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국에 나와서 누구 만난다 할 때는 항상 둘이 다녀요. 둘이 다녀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보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증인이 딱 있어서 예를 들면 야 너 그때 언제 국정원 안기부요 만났지? 근데 만났어요. 때라 만났다. 그러니까 시간 맨날 몇 시 너 어디서 누구하고 술 먹었잖아. 그때 내가 술 먹을 때 내 친구 김성훈이를 데려갔었는데
2시간 술 먹고 왔다. 근데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은 안기부 요원인지 모르거나 같이 술 먹었다. 그래서 버중할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버중할 사람이 없으면 술 먹었다고 왔는데 너 그때 만나잖아. 아무리 그러면 2시간 동안 술 먹고밖에 온 건데 자기가 보석먹이라고 뒤집어 볼 수 없잖아. 그러면 미력 문건에 딱 북한에서 영화를 보고 꼬리표가 붙는다고 합니다. 꼬리표가 딱 붙어요. 그러면 승진 그다음부터 너 이렇게. 적대 계급은 아니고, 여성의 적대 계급은 아니고, 저 동료 계급에 속해요. 동료 계급. 네, 그럼. 네? 저는 남에서 왔는데요. 그 질문이 두 가지 있는데 그러면 이그 계층이라는 게 그 3대를 기준으로 항상 말씀을 두 번째는 그 이렇게 어떤 공식 문서에 이런 계층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이걸 보고 간부 문건이라고 합니다. 내 간부 문건. 그러면 내 간부 문건이 나를 뭘로 불러야지는 본인은 절대 볼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직장에서 있다가 저작 직장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면 북한에서 한국은 내가 여기 때려치기장에 가서 인사과에 이어서 들어서야 내를 프리라서 하면 일 되는데 북한은 내가 이 기관에서 저작 기관을 가다 저작관에서 받겠다면 나는 가면 그 사람에 대한 이 간부 문건은 본인이 절대 보질 못하고 조직에서 이 문건을 인수해서 저작 당 조직에 넘겨져서 북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문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간부리력 문건이 이건 당 내적으로 움직이는 문건이 있고 북한에는 주민등록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주민등록 문건이라는 건 모든 구역 그 북한은 안전부대 구역 그 안전 구역 서와 주민동에 가면 북한에서는 이게 분주소로 가는데 분주소에 가면 주민등록 그 문건을 보장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 주민등록 문건이 내가 이 도시에 살다가 저작도시로 이사했다. 이사해서 거기서 내가 입사증을 해서 이주했다. 이 주민등록 문건이 우리를 모르게 이 문건이 쭉 따라가서 저작 주민등록과에 이 문건이 들어가. 그럼 이 문건이 들어가면 내 개인 문건이 나면 할 만큼 되는데 여기는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 어디서 살고 무슨 일을 했으며 어머니 때 뭘 했으면 이게 쭉 현재까지 쌓여 있어요. 한국에 주민등록 문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한국에 주민등록 문건이 있을 거야 없을 문건이. 있어요. 예? 지금은 없어진 거야. 아니 지금 문건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한국에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조사 받으라고요. 예? 그렇게 조사 받았잖아요. 이 한국에 있어요. 본인이 모르겠지만은 이 문건이 다 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기관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 문건을 가서 본인들은 모르지만 다 뒤져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6.25 전쟁 이후에 이상하게 남과 북이 이 주민등록 등록 시스템은 남과 북이 거의 동시에 시작했어요. 6.25 전쟁 이후에. 왜?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는 누구 편에 섰느냐 이게 가능이 생긴 거야. 너는 6.25 전쟁에 6.25 전쟁 하니까 인민군이 왕 밀고 내려왔다가 또 유엔군이니까 한국군이 밀고 올라가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38선 딱 끄니까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 또 따지는 거지. 김성남 씨는 6.25 전쟁 때 치안대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니까 본인이 안 가담했습니다면 안 가담했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한마을 사람들 다 다니면서 그 사람 그때 치안대 총 차고 다녀 난 완장 차고 다녔다고 그래? 본인하고 말 안 해. 말 안 하지만 이 뒤에다가 이건 치안대 가져가고 딱 꼬리표 다니면 이 김성남 씨가 난 애가 자기가 치안대가 이 애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요. 애는 모르는 게 난 왜 대학 못 가는지. 아버지가 전쟁 때 치안대 가서 내가 대학 못 간다 이건 본인은 모르는데 이건 북한에서 이건 치안대가 저기는 어디서 갈까 북한에서 바로 주택에 취해서. 그러니까 내가 서두에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는가면 이런 걸 서두에 북한의 권력 구조라는 걸 좀 한번 봅시다.